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울에 한번 달아보죠. 항모전단은 이제 최소 2개 해야 되거든요. 하나 들어와 있고 하나 나가야 되니까. 한 4,000명 정도 되고, 이거 집단 강철 무덤이에요. 획득 비용은 함재기를 포함하면 50조 정도 됩니다. 2개 하면 최소. 함재기가, 저게 뭐 항모를 조그맣게 하겠어요? 제대로 해야지. 함재기 한 80대 하게 되면 저거 평균 2천억만 잡아도 32조 아니에요? 함재기만. 거기다 항모값에 뭐에 50조 가지고도 부족하죠. 거기다가 함재기의 문제는 보통 함재기들이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뜨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함재기가 한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무시무시한 짐꾼 비행기 F-15 함재기 없잖아. F-16 함재기 없잖아. 함재기는 슈퍼 호넷하고 그것의 전자전기 모델인 그라울러하고가 주축이죠. 그리고 F-35B 그리고 최근 들어서 F-35C가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이걸 공격 원잠이 한 6대쯤 붙어야 돼요. 세대씩. 그런데 이게 6대 붙어가지고 이게 그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떠 있으면 다행인데 저 A2AD 때문에 원양으로 떠돌아야 돼. 그럼 공격 원잠도 같이 떠도는 거예요. 공격 원잠 6대면은 12조인데. 저건 계산도 안 났어요. 만약에 저것까지 계산하면 62조가 됩니다. 운영 유지비와 인건비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저게 계속 바다를 떠돌아야 되니까 뭐 근해든 어디든 간에 수당 많이 붙고 엄청 나가요, 돈이. 왜 간첩스러운 자들이 항모 좋아하는지 딱 보여요. 저걸로 아예 그냥 우리의 주의력을 확 분산시켜 버리겠다, 에너지를. 저 돈이면요, 오른쪽에 써놓은 거 다 합니다. K링크 완성합니다. 위성 한 12개 띄우고, 공중통제기 띄우고, 중고도 고고도 고급 무인 드론 띄우고, 다음에 방공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다 완성시키고 있어요. 특히 요격 미사일 중에는 그 레이시온과 일본의 미쓰비시가 공동 개발한 전설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죠. 그 SM3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천궁3 안 해놨고요. 저 중에 LSM2 안 해놨고요. LSM1은 개발 끝났는데 이제 배치 막 서두르. 저것도 늦춘 거라니까, 문재인이가. LSM2 안 해놨고요. SM3는 아직 그런 급의 거는 아직 착수도 못했고요. 참고로 저희의 미사일 실력은 세계 최정상에 가 있습니다. 추진체 실력이나 앞에 그 시킹, 호밍하는 거나. 시킹이라 그러면 탐지해내고, 호밍은 이제 탐지될 때까지 이제 비행을 조절해가지고 가서 이제 딱 들어맞는 거고요. 명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탐지 명중 과정의 기술에 있어서나 전체적인 추진 기술에 있어서나 세계 최정상급 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LIG 넥슨이나 한화 쪽이 아마 뭐 2개 합친 사이즈가 레이시온의 절반까지는 클 거다. 레이시온이 연 매출이 한 600억 달러 하는 데거든요. 한 300억 달러 할 거다. 거기가 미사일하고 레이더 하는 데죠, 레이시온이. 해안 레이더 안 했죠. 해면파 레이더 안 했죠. 해면파를 해면하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수중 감시 센서망 안 했죠. 공격 원점 구체적으로 추진 안 했죠. 이거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로 가면 굉장히 비싸져요. 지금 버지니아 클래스 블락 4가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할 거예요. 굉장히 고급이에요. 예를 들면 3,000km 바깥에 있는 배까지 그 소나로 찾아내요. 버지니아 클래스 블락 4면. 재작년인가 버지니아 클래스 블록 4의 첫째 함이 재작년인가에 진수됐죠. 아직 취역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거 없다. 저는 애스트리트 클래스, 저게 이제 한 7,000톤, 6,000톤 하는 그 영국 원잠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우리가 한 1조 5천억이면 질 것 같다. 영국이 한 2조 들여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스트리트 클래스로 한 8척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르카라고 있죠. 대형 무인 잠수정 한 10,000km 정도 가고 5에서 6개월 정도 하는 거. 저게 이제 보잉에서 만든 건데 오르카급 무인 잠수정 저거 수십 척 하죠. 저거는 얼마 안 비싸요. 뭐 하나에 한 1,000억이면 할 테니까 한 20척, 30척 해도 한 3조면 해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60조 돼요, 지금. 아직 안 찼어. KDDX 구축함 60조만 가지고 지으면 저거 몇 척, 80척 짓습니다. 거의 70몇 척 지어요. 요새 8,000억씩 하니까. 우리
계속 해마다 지어가면 된다. 한 척씩 한 척씩.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호위함, 초계함 마찬가지죠. 초고속 수상정, 무인 초고속 수상정. 하고 싶은 만큼 다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헬기를 수리온하고 우리가 LAH로 지금 마스터를 다 했고 여기 이제 변속기 기술까지 마스터하고 로터, 날개 기술을 마스터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엔진은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엔진은 뭐 국산화 하든 말든 그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알아서 하세요. 그 집의 엔진은 제일 잘 다루고 또 엔진 회사들이랑도 제일 관계가 있으니까 뭐 공동개발 연구를 하든 단독 개발을 하든 국산화하든 알아서 하세요. 단지 미사일, 순항미사일 제트 엔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싸구려는 게 완전히 일회용. 저기 뭐야 이 드론이요 절대로 싼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드론들은 지금 미국에서 가오리 드론을 얼마를 보고 있냐면요. 차세대 가오리 드론을 미국이 1,500억에서 2억 달러 수준으로 봐요. 2천억 달러 한 대. 그러니까 드론 이 1,500억, 2천억 달러짜리 1,500억 원짜리 만약에 고급 드론을 만드는데 뭐 엔진을 돈이 아까워서 뭐 이상한 거 써?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좋은 엔진 써야죠. 제가 잘 증명된 거. 말고 싸구려 드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싸구려 드론 작은 거. 또 드론 한 대 값이만 1, 2억밖에 안 하는 거. 또 10억 이하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형 엔진 만들어서 쓰면 좋죠. 그러나 첨단 전투기 엔진 그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첨단 헬기 엔진 그것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세계적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도 자회사도 없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변속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기술을 되게 이제 감당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비행 자동 제어 시스템,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AFCS, 그 다음에 진동 제어 시스템. 헬기는 진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동이 왜 생길 수밖에 없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Advancing과 Retreating. 그러니까 헬기가 이 방향으로 진행할 때 그 로터가 날개가 이렇게 돈다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헬기가 진행할 때 날개가 이렇게 돈다면 이렇게 갈 때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맞바람을 치고 가고요. 날개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진행 속도에 대해서 뒷바람을 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갈 때는 그 블레이드 팁, 날개가 유체를 때리는 속도가 진행 속도 플러스 회전 속도고 이렇게 이쪽 사이드에서는 회전 속도 마이너스 진행 속도예요. 진행 속도만큼 뒷바람으로 이렇게 그 손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 팁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양력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ngle of attack, 그러니까 공기 유체를 날개가 때리는 각도가 이쪽이랑 이쪽이 만약에 동일하다면은 이쪽이 양력이 세서,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서 맞바람 구간에서 양력이 세서 헬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이 그 블레이드 팁, 그러니까 날개가 유체 공기를 때리는 그 자르고 들어가는 각도를 진행 방향에선 숙여주고 이 그 맞바람 방향에선 숙여주고 그래서 양력을 덜 발생시키고 뒷바람 방향에선 들어줘요. 그래서 양력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그래서 헬기를 좌우를 이걸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이게 1분에 보통 헬기가 250번 도는데 그러면 1000분의 그러니까 4ms잖아요. 1000분의 1초의 4배. 이런 이상한 짓을 해서 나는 비행기라서 회전익이라는 게 그 진동 같은 게 있어요. 반드시. 그 진동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VCS 기술. 그러니까 Vibration Control System. 우리가 다 그런 거 갖고 있다고요.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장악해야 될 거는 날개 설계하는 기술하고 변속기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헬기 마스터하는 거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회전익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은 동축 반전.
동축반전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동축반전 날개가 특이해요. 일반 회전익은 일반 동축반전이 아니라 한 겹짜리 날개는 가만 놔두면 날개가 축 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능청능청해도 되는데 동축반전은 짱짱해야 돼요. 왜냐면 날개가 2층이어서 능청거리다가는 자기들끼리 부닥쳐갖고 대형 사고 나요. 그러니까 동축반전 날개, 동축반전 변속기가 두 겹이잖아요. 하나는 이 방향으로 돌고 하나는 이 방향으로 돌고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 돌거든요. 그래서 이 동축반전 변속기, 동축반전 날개, 일반 변속기, 그 다음에 비행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진동 제어, 이 6가지를 하면 헬기를 다 마스터하는데 우리가 거기 문턱에 가 있다고요. 문재인이가 그거를 뒷심을 안 질러준 거예요. 전 윤석열 정부가 그걸 뒷심 질러주기 원합니다. 방사청에 그 뒷심 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헬기 강국돼야 됩니다. 메뚜기처럼 새까맣게 몰려가서 중국을 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보여줘야 중국이 저희한테 안 까봅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연구개발비랑 상당 숫자 헬기 그거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헬기가 우리가 몇 종류가 되냐? 수리온 LH는 그건 되는 대로 쓰고 이제 다 마스터했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차세대 헬기 개발에 가는데 하나는 배에서 뜨는 무인 헬기, 군함에서 전함에서 띄우는 거. 한번 날아 올라가면 5,000m, 6,000m까지 날아 올라가서 채공 시간이 7시간, 8시간 가서 그 전함을 쫙 이 일대를 다 살펴줄 수 있는 것. 한 5,000m, 6,000m 날아 올라가면 거의 270km를 내다봅니다. 직선거리. 하나는 그거. 또 하나는 유인 주니어 미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비행기들은 가능하면은 T900 이번에 새로 나온 엔진 미국의 신형으로 쓰고 있는 거. 그게 저 GE에서 나온 건데 T700의 똑같은 크기인데 T700보다 훨씬 파워도 좋고 연비도 좋아요. 그래서 무인 해상 초계도 전력 많이 안 쓰면 그게 3,000마력이나 되니까 충분히 되거든요. 걔가 그 하나짜리 하면 될 거고. 유인 주니어 미들은 한국형 파라예요. 파라가 뭐냐면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형 공격 정찰 헬기.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엔진이 하나예요. 2개짜리 안 써요. 요 하나, 그 T900 하나 쓰고 있어요. T900. 900? 예. 그 다음에 그거 2개 채워가지고 한국형 아파치. 지금 아파치보다 엔진 파워가 2분의 1이 증가합니다. 지금 걔가 하나가 3,000마력인데 지금 아파치는 하나 2,000마력짜리 수리온이랑 똑같은 거 쓰거든요. 3,000마력짜리 쓰면 속도가 높아지는 거는 한계가 명확해요. 이게 헬기는 초음속 못 간다고요, 어차피. 그러나 리프트 파워가 좋아져요. 그리고 항속거리가 리프트 파워가 좋아지니까 연료통을 크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열을 덜 받으니까 헬기가 보통 3시간 미만이거든요. 운전기간이. 천천히 운전하니까 엔진이 힘이 남으니까 내열성이 좋아지죠. 이 T900 엔진이 근데 열 관리가 잘 돼요. 특히. 거기다 엔진 충분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뜨면은 예를 들어서 베이징을 때리고서 예를 들면 신의주까지는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항속거리가 1,500km, 2,000km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죠. 2,000km 나오죠. 400km 순항 400인데 5시간 하면 2,000km 나오죠. 그럼 베이징 때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신의주에서는 특히. 그런 차세대 한국형 공격 헬기가 만약에 한 100대 있다 그러면은 중국 애들 자다가 오줌 싸죠. 못 가버려요, 한국한테. 어떻게 당하려고? 그 다음에 미들 기동 헬기. 이 아파치는 딱 날씬해가지고 앞뒤로 2명만 앉고 나머지는 다 무기거나 엔진이거나 연료거든요. 안에 사람이 앉는 틀이 없죠. 사람이 앉고 뭐가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게 기동 헬기가 되죠. 그래서 미들 기동 헬기. 이렇게 이제 4종 헬기 정도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해상 초계까지 해서 이것까지 해서 이게 한
이게 한 7, 800대, 뭐 1000대 있으면은 아주 쓸만하죠.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4,500km 스텔스 전투기 개발해야 된다. 이거 언제 개발 시작하냐? KF-21의 Fly-by-Wire, FBW. 그러니까 자동 비행 조정 제어가 이제 한 1년 이내에 안정화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그림 들어가야 된다. 개념 연구 들어가야 된다. 그걸 이제 카이한테 좀 권하고 싶어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차 장갑차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잘 팔아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발전해. 전차 장갑차가 잘 팔리면 각종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잘 팔리면 각종 전술 차량도 같이 잘 팔려요. 지금 폴란드가 우리 전술 차량에 홀딱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차량 차대 이런 거예요. 바퀴 달려서 굴러가는 거. 같이 저게 한 무더기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는 뭐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능 포탄, 뭐 한국형 엑스칼리버, 뭐 100km 날아가서 뭐 3m 이내에 뽕 떨어지는 자주폭탄, 레이저포, 비행기에 달아가지고 뭐 지져버리는 거, 또 지상에 두고 지져버리는 거, 전열화학포, 앞으로 K2 전차에 한 걸음 더 나간 K3 전차에서 전열화학포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 기술이 세계 최강 수준이에요. 무시무시한 포탄이죠. 전열화학포.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냐면요. 이 중에서 수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탄도미사일 쪽하고 저희 탄도미사일 그래서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공격 원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격 원잠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밖에 없어요. 프랑스는 겉멋이라니까요. 그건 아니고. 그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함부로 수출을 못해요. 그거는 이제 세계 군사지정학의 그 구도를 깰 수 있는 거라. 나머지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에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은 의외로 4,500km 스텔스 전투기가 저게 수출할 수 있냐 없는데 저는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믿을 만한 나라는 수출하자예요. 입장이. 저게 굉장히 그 전략무기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가 다 항모 전단 투척 하는 그 돈이면은 저거 하고 다 남아요. 다 남습니다. 저거 호위함이나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요. 구축함 계산하면 저거 70조 들어요. 항모전단 두 개 끓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미국은 저걸 돈이 너무 들어서 안 하려고 하니까 항모를 10척을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10척인가 11척. 법에. 정부가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법에 왜 박혀 있겠어요? 천조국 미국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KF-21의 자동 비행 조정, 이걸 에비오닉스라고도 하고 Fly-by-Wire, FBW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한 6개월, 1년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뭐 방향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항속거리와 스텔스 기능과 스텔스 내부 무장창,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미국도 지금 이제 NGAD가 이제 개발이 어떤 제를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아마 NGAD가 한 2035년경쯤에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먼저 미국이 B-21 가오리 형태의 아음속 스텔스 전폭 폭격기 플러스 그 전장 네트워크 허브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걔를 같이 가는 스텔스 전폭기가 가오리 전폭기가 또 같이 가고요. 그러니까 가오리가 미국이 먼저 가요. 그리고 NGAD는 그 다음번에 올 거예요, 미국이. 2030년대 한 후반쯤에. 우리도 그때쯤을 생각하고 하면 된다. 왜냐면 이제 KF-21이 이제 카이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핵심이 이제 그 에비오닉스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항전 장비로 들어가면 카이가 할 일이 통합밖에 없어요. 물론 통합이 쉬운 건 아닌데 통합 쪽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기체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기체랑 엔진과 그 비행기의 몸통,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1년 지나면 전투기 쪽은 손을 놔요. 할 일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걸 스타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군 수송기하고 수송기는 그 인력에 다 붙을 필요가 없어요. 카이가 지금 인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수송기 쪽은 그 비교적 심플해요. 그리고 아마 엠브라이어나 뭐 이런 데랑 손잡으면 노하우를 많이 줄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부가해서 붙여줄 수 있는 게 많아. 전자장비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중 제어 통보기. 그래가지고 걔 보고도 팔으라 그래. 시장 정해주고. 걔 팔면은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좋잖아. 그래서 그 어떤 말하자면 이 과실을 쉐어링하는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그건 쉽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수송기는. 거기다 뭘 부가하는 게 어렵지. 기체 플랫폼 만드는 거는 수송기 그냥 엠브라이어 KC 그게 390인가? 그것도 그냥 들여서 쓰면 된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동체나 플랫폼 만드는 사람들이 좀 한가해 숨을 좀 돌릴 거다. 내년 한 중반이나 말쯤 가면. 그럼 이거 스타디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2023년에 시작한 거가 되니까 정부에서 예산 통과해서 2024년부터 정부가 밀어주면 타당성 조사나 기타 등등을 2023년, 2014년에 하고 2025년에 하면은 저게 2030년경에 이제 첫 비행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2035년, 36년이면은 저게 에비오닉스가 힘들어요. 비행기가 기체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KF-21보다 더 힘들어요. 자동 비행 제어가 저게. 그렇게 돼서 아마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NGAD가 나올 때쯤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의 NGAD 특성이 장거리예요. 스텔스고. 그러니까 비행기 기체도 좀 크고. 그러니까 미국 NGAD랑 거의 같은 컨셉이에요. 엔진임이 좀 작죠. 우리 쪽이. 그러니까 4,500km 따라가면서 같이 작업할 수가 있다고. 미국 NGAD가 내부 연료만 갖고 4,500km, 5,000km 가는 게 목표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뿌리가 이건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YF-23이 NGAD의 뿌리라는 건 확실해요. 저는 킹스네이크도 그 뿌리 중에 하나라고 꼽아주고 싶어요. 비행기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왼쪽에 있는 게 넙대대한 게 YF-23인데 저게 뭐냐면은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엔진이나 새로운 전략적인 기체를 개발할 때는 두 회사를 시켜서 두 회사한테 다 돈을 개발비를 다 줍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나와서 시운전도 다 하고 꽤 우리로 치면은 지금 KF-21보다 훨씬 더 많은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고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개발 끝내놓은 상태에서 우리로 치면은 KF-21 기준으로 하면 2024년쯤 도달한 상태에서 KF-21이 있고 KF-22가 있는데 21로 고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는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YF-23은 이게 뭐랑 경쟁이 붙었던 거냐면은 지금 F-22랑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게 YF-22였습니다. 그래서 Y자가 떨어지고 F-22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엔진도 똑같죠. 엔진도 기체가 두 종류고 엔진도 똑같은 사이즈로 그때 두 종류를 했어요. 프레드 위트니와 GE. 그래서 엔진에서는 프레드 위트니가 선정이 됐고요. 기체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F-22가 선정이 됐어요. 쟤는 제가 아마 맥도날드 더글라스였을 거예요. YF-23은.